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경찰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뉴스 리뷰와 뉴스프라임, 토요와이드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쉴 새 없이 이어져 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다면서 이는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국내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일단 그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소득과 관련하여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되레 1.1% 줄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달 23일과 25일 방송인데요. 경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었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뉴스 리뷰에서는 향후 2년간 전국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 수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어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고 전하며 정 신임 본부장은 조직 융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본부장의 검사 출신이 임명됨에 따라 경찰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였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며 자리를 잡은 검찰과 경찰 사이 견제와 균형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2001년부터 20년간 검찰에 재직한 정 본부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일선 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거쳐 특수수사통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시절 정 본부장은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라고 전했습니다. 특수본부장은 경찰청장에게도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 권한이 있는데요. 수사 방식 등을 놓고도 경찰 특유의 조직 문화와 융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떠나는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도 검찰 출신 후임자 인선을 겨냥한 듯 애둘러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다만 검찰 내 특수통으로 알려진 정 본부장이 경찰 수사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 기대도 있었습니다. 신임 정순신 국수본부장은 원래 지난달 27일에 취임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정 본부장이 경찰 수사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되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는데요. 정 본부장의 아들은 지난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중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처분을 받았으며 전학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후 최종 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해자인 정 본부장의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본부장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후임자 인선에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청은 후임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며 재공모와 내부 선발 모두 가능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에서 국수본부장 인사 참사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도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드러나면서 예고된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가해자와 다르게 피해자는 그 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강제전학 등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는 어떻게든 전학 등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시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계속 소송을 늦추면서 대학 진학 때까지 버티면
대학에선 학폭위 결정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억울해서 형사 고소를 해도 어리기 때문에 불기소나 기소유예 또는 손영부 송치 결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손영부 송치 결정이 있어도 재판부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가해자의 부모가 참석했기에 선도적이고 온정적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기에 더욱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제대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정 본부장의 경우에는 강제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제대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을 짚고 나아가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더 짚고 갔다면 훨씬 더 좋은 보도가 됐을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저녁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고물가, 고금리의 충격이 국민 생활을 옥죄고 있음을 통계로 확인됐다며 물가가 뛰는 바람에 가계 실질소득은 2분기째 줄었고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가스요금 부담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고 하면서 고용이 는 것과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지만 실질소득은 대략 1.1% 줄었다고 했습니다. 소득 증가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른 탓인데 2분기 연속 감소기면서 역대 4분기만 보면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씀씀이 사정은 월 평균 362만 5천 원을 지출해 1년 전보다 6.4% 더 쓴 것으로 돼 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 증가율은 그 10분의 1도 못 미쳤다는데요. 실질 소비 지출은 벌써 4분기째 증가율이 1%를 밑들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난 지출은 물가 급등에 따른 것 싶은 실제 소비는 별로 안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전기 가스요금이 포함된 연료비 지출이 16.4% 증가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면서 고금리와 가계부채 탓에 이자 지출도 28.9% 급증해 역시 통계 집계일의 최대 증가폭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치 동향 과장은 금액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 비용이 많이 늘었고 증가율로 보면 기타 신용대출에서 증가율이 컸다는데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으로 최하위 20% 가구 소득 증가율이 최상위 20%의 2배 이상이 되면서 소득 분배 지출은 다소 개선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물가 경기도나 우려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실질 소득이 1.1% 줄었고 늘어난 지출은 물가 급등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소비가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하면서 통계치를 밝힌 부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정책의 초점을 고물가 경기도나 우려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둔다고 마무리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얘기한 대로 전기가스요금이 포함된 연료비 지출이 16.4% 급증한 부분에 현재 국민들은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지원, 생활비 대출 등 56조 원 규모의 약자 복지 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분할 소득이 줄어든다면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계속 이어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고 하면서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국내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 일단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쉬지 않고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의 경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금리를 또 올리기보다는 일단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를 좀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금리 동결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개가 가득하다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갈지 말아야 할지를 봐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워진 경기 상황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한은은 오늘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7%에서 1.6%로 내려잡았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높아진 물가 수준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의 흐름도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일요와이드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한은은 인상이 끝난 게 아니라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뒤 증권가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이제 관심은 금리의 정점이 어딘지, 나아가 언제 금리를 내릴지에 쏠려 있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창용 총재의 언급은 의도적인 메시지일 뿐이란 겁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많이 올려봐야 3.75%로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할 것 같고 다음번 올릴 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좀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경기도 추가 금리 인상의 부담 요인입니다. 한은 역시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3% 초반으로 내려간다는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국고채 금리가 일제 하락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미국이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더 높이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는데요. 금리가 더 안 오른다는 판단이 빚이나 투자를 갑자기 늘린 데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결국 불확실성에 따라 한은이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증권가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등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증권가에는 타격이 계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국부유출이 발생한다면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과 미국의 고물가 상황이 금리 인상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미국의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 현상과 이에 따른 S&P 500 지수의 불안함 등은 아직 금리 인상을 멈추기 엔 시기상조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금들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모습도 금리 인상 중단을 뒷받침하기엔 쉽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금리 인상 중단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따라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마무리 멘트로 넣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지대학교 김근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근학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9시 40분에 방송되는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뉴스 프리즘에서는 노인 탓, 젊은이 탓, 혐오만, 대중교통 요금해법은 어디에란 주제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과 전망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 여부 문제가 한동안 사회적으로 소용돌이 쳤고 대중교통의 적자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 서울시 지하철 요금의 인상 추이를 보면 2000년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고 2003년과 2004년 100원씩 증가했다고 전합니다.
이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통합되면서 인상 속도는 느려지고 2007년에 900원으로 올랐고 5년 뒤인 2012년 1,050원으로, 3년 뒤인 2015년 1,250원,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으로 오른 뒤 동결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후 8년 뒤인 올해 교통비를 300원 혹은 400원 올린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라는데요. 이에 양재환 박사는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사회 경제적인 환경상 지금의 적자폭은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세대 갈등만 부추기고 노인 복지를 저해한다며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국가가 공익적 비용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전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시점은 일단 하반기에 미뤄졌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쟁은 재연될 전망이라고 전합니다.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한 달에 9유로, 약 12,000원만 내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권을 도입했다는데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 석 달간 도입된 이 티켓은 무려 5,200만 장이 팔려나갔다고 전합니다. 기존 연관권 고객까지 감안하면 독일 성인이 한 차례씩 구매한 셈이라고 합니다. 독일 운수회사 연합조사 결과 구매자의 20%는 이전에 버스나 전철을 거의 타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타는 26%와 더해 46% 비율의 사람들이 평소 대중교통을 외면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건수 중 10%는 승용차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만 톤 줄어 기후변화 대응에도 아주 효과적이며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합니다. 9유로 티켓이 성과를 거두자 독일 정부는 오늘 5월 1일부터 후속 모델인 도이칠란트 티켓을 상시 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측정된 가격은 49유로로 9유로 티켓의 5배 이상이지만 다른 정기권들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연합정부와 주정부는 이 정책 실현을 위해 각각 15억 유로씩 지원해 주었다고 전합니다. 독일식 교통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년인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냐는 젊은 층의 의견과 무임승차가 노인들의 사회, 경제,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증진시켜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노인 의료비, 요양비, 생활지원비 등을 크게 줄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철 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이라는데요. 2011년 기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2,311억 원으로 전체 영업 손실의 24.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완전 무임승차는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영국 런던의 경우 주중 오전 9시 이후나 주말로 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월 소득이 296만 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이 큰 대중교통은 이용자에게 운임 적자분을 전가하기 어려운 만큼 명확한 근거와 수기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는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합리적인 어떤 공론화를 위해서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나서 65세 무임승차에 따른 자체 비용 대비 사회적, 경제적 편익에 대해 명확한 공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장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대엔 무임승차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일정 수준의 요금을 내게 하자는 타협안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도시교통이 전기 스마트 모빌리티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맞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대한민국 교통정책에 따른 여러 주장들,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길 바란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예, 내용 잘 봤습니다. 자, 근하 학생 이번 뉴스프리즘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교통정책에 따른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견을 좁혀 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끝으로 이번 뉴스프리즘에 대한 근하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대중교통요금, 해법은 사회적 합의와 판단에 의해입니다. 네,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김근하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란 것이 인류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년을 넘겼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인증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2월 24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나토의 동진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죠. 네. 예상과 다르게 전쟁이 좀 장기화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전쟁 1년간의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년 전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죠. 예. 명분은 이렇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을 억제해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돈바스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는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한 달 안에 이제 전쟁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로 피하는 것 대신에 이제 전쟁의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네. 국방색 티셔츠를 입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호소하는 모습이 그 이미지로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이 마비되자 서방의 민간 기업이 제공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서 결사 항전을 벌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여론이 결집했고 또 세계적으로 반전 여론이 확산되면서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고립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결국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번에 제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바탕으로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면서 예. 이제 1년을 넘어서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언론에서는 우선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고 또 영토의 40%가 훼손됐으며 또 인구의 30%가 난민 신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인명피해가 지난 1979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망한 군의 어떤 그 수치에 10배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이번 전쟁이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안긴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타격을 받으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나라별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가뜩이나 불안해진 물가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 전쟁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또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점에서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진영과 또 러시아 편에 선 진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3차 대전에 대한 경고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이 비극적인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를 비웃기려도 하듯 열일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쟁 1년 됐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보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키우를 방문한 이제 다음 날 푸틴 예. 대통령은 3년 뒤에 종료될 미러 간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맞섰죠.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서방이라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인질로 삼아 러시아를 압박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주목할 곳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예. 중국의 외교 책임자인 왕이 국무위원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12개 항으로 된 입장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대화를 재개해서 휴전을 모색하고 또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제시한 평화 계획에 대해서 러시아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뒷짐지고 있던 중국이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는 것이냐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 언론에서는 미러 간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은 양국 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핵에 대한 제동 장치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핵군비 경쟁에 끼어들면 한층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평화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마케팅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는 어려운 일은 미국과 서방에 떠넘겼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또 미국에 맞서는 러시아가 중국과 또 이란뿐만 아니라 사실은 브릭스 플러스나 오펙 플러스 국가 등과도 전략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서 러시아와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 구조의 재편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더 이제 분명해지고 있죠.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방향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 우러 전쟁, 이 전쟁은 당사국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더 들여다보면 우리도 간접적인 대결 양상이어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서 북중러가 이제 결집하면서 예. 미국의 대립 국면을 이용하려는 어떤 그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예. 언론은 냉혹한 국제 정세의 변화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신냉전 강화 속에 시험대에 오른 우리 정부의 가치 외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요. 동맹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는 인터뷰와 또 동맹의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동시에 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립 구도가 공고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밀고 밀리는 격전을 반복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 1년을 넘겼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이제 전쟁이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돈바스 지역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가 진행되면 양국이 결전을 준비하면서 확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또 러시아도 그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대공세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또 양국이 군사 분계선을 그어서 분할 통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또 전쟁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끊게 되면 예. 불안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화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별다른 진전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냉전 구도 속에 진영 간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면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두 나라가 겪는 어떤 피해나 가혹행위와 같은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 공방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언론도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감정에 치우친 보도는 좀 자제를 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갈등 극복과 공존 방안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억해야겠네요. 여기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